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효정입니다. 네. 일주일이 되게 금방 지나갔어요. 진짜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때도 계속 했잖아요. 풀데스크를. 자주 뵈서 자주 뵈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뵈니까 진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신청해 주신 곡은 SES의 달리기. 네. 네. 확실히 새해라 그런지 어제도 김동률의 출발을 신청해 주시고 네.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노래들을 확실히 많이 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참 의욕적이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작심심 3일이 좀 끝날 때쯤 됐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또 지금 다시 또 출발 또 이렇게 다져줘야죠. 네. 네. 자, 오늘 낮에 눈에 띈 소식들 정리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47.1%예요. 이제 50%가 넘으면 우세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방역 의료 체계가 순차적으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뭐가 달라지는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지금 선별진료소에 가시면 누구나 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26일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 뭐냐? 보건소에서 PCR 검사 받으세요라고 요청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소견서를 써준 사람.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검사 키트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다. 이런 분들만 PCR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고위험군이 아닌데 나 좀 연락이 좀 이상해. 그래서 좀 검사 좀 받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나 지정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지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 가셔서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 검사하시게 됩니다. 이제 PCR 검사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 검사하셔서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PCR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26일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오미크론 우세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4군데인데 광주, 전남, 경기, 평택, 안성 이 4개 지역부터 시행이 되고요. 다음에는 확진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요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여러 개 중에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건 내용인데요. 뉴럴링크는 현지 시각 20일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임상시험 책임자 채용 공고를 냈다라는 건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죠. 책임자를 채용하겠다니까. 근데 지금 미라클님이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한 한 주에 많이 쓰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소박한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며 오늘도 감사히 시청하겠습하겠습니다. 이런 너무 따뜻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안 읽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마음 받아서 저희도 따뜻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뉴럴링크가요.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생각만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바가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이 구현되면 마비가 있는 사람이 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휴대전화를 더 빨리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만으로 다 조정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거 저희가 예전에 그 스낵인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굳이 원고를 준비할 필요 없겠죠. 원고를 칩에 그냥 이식하면 되니까.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제 뉴럴링크 아시는 분 기사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미 2년 전부터 돼지나 원숭이 뇌에 컴퓨터 칩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원숭이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정말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좀 겁나기도 하고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일들이 자꾸 현실화가 되니까. 근데 이런 거 봤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는 이 칩 이식이 이제 우리는 뇌 수술의 일종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라식 수술하는 정도로 느껴질 거다.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파운드리님께서 인권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게요. 이거 정말 인권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억을 심을 수 있다는 건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다라는 뜻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제가 공상과학 그렇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이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무서운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요즘 이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누구누구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고객님께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URL을 딱 링크를 거는 거죠. 또 아니면 택배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배송 조회는 여기 하면서 URL을 이렇게 밑에 링크를 거는 거죠. 이거 다 스미싱입니다. 명절 앞두고 택배 배송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아주 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네. 이게 보니까 정말 클릭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배송지 주소를 수정하세요. 네. 뭐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을 확인해라. 모바일 상품권 다운받아라. 그게 제일 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 또 다운받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URL 링크를 보내는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네. 돼서 정말 개인정보 정말 탈탈 다 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거 받으신 분들 많은데 해외 결제가 됐습니다. 이러면 네, 맞아요. 나 결제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서 또 불안하죠. 클릭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피싱입니다. 네. 이 택배 사칭 스미싱 피해 신고가 작년에만 17만 5,700건이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드린 방식의 그런 문자에 있는 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삭제하십시오. 그 문자 자체를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됐으니까 본인 인증을 하라거나 선물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이렇게 해도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한테 좀 조심하라고 네. 말씀들을 막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아까 어떤 분, 러블리 인원님은 전 받은 적 없다 그러셨어요.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네. 개인정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정말 잘 돼 알죠?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삐까번정님 아무리 이런 거에 조심해도 아무 생각 없이 누르게 된다. 그런 경우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거는 정말 참 네. 지난해 7월에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의 한 여중생이 또래 친구 4명에게 집단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그때 뭐 아주 논란이 됐었죠. 네. 그때 당시 차림도 사실 좀 속옷 차림 정도에다가 팔다리가 다 묶여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여중생들이 돌아가면서 때리고 뭐 담배꽁초를 막 입에 넣고 이런 영상들이 이제 공개가 됐었던 맞아요. 거죠. 그때 당시에 몽골에서 피해 학생이 몽골 학생이다 보니까 반한 시위가 일어났을 정도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한 분도 그러니까요. 계셨어요. 근데 최근 가해 여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담당 판사가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울산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의 이현정 판사님이십니다. 가해 학생 4명에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해 학생들이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호통을 치시고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라고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4명 모두에게 최대 형기 6개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요. 최대가 6개월이야? 네. 제발 이 촉법소년법 좀 없애라. 네. 아니면 뭐 이제 현재 지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로 되어 있는데 이 연령을 좀 낮춰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삼진 아웃을 적용하자. 그리고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대선이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게 대선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12세로 낮춰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나오면서 그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게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댓글에서도 6개월이요? 6년이 아니고요. 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법을 바꿔달라 이런 댓글도 있고 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낮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눈에 띈 것들 살펴봤고요. 아시죠? 8초 후에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다시 그날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돌아가나요? 네, 오늘은 1997년 1월 20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무기수 신창원이 탈옥을 했습니다. 네.
앞서 지금 사실 촉법소년법 얘기도 했지만 신창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렸을 때 도둑질로 시작해서 처음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반복적으로 결국은 무기수에서 탈옥까지 감행하는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신창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탈옥한 후에 무려 2년 6개월 날수로는 907일 동안이나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홍승표님 이 코너 찐 좋아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코너 찐 좋아. 네. 네. 그리고 당시에 여러 차례 경찰이 신창원 검거에 실패를 했는데 거의 눈앞에서 놓치다시피 그래서 신창원 신드롬까지 잃었어요. 부자에게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냐. 사실 진실이 의적이다. 아닌데 마치 무슨 의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영화하고 미화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퍼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신창원은 탈옥 기간에 빈집을 털고 금품을 갈취하고 이렇게 했던 돈이 당시 5억 원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97년에 5억이 얼마 정도일지 궁금해서 지금 찾아봤더니 당시에 은마 아파트 34평형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그 돈으로 도주를 이어왔던 거죠. 네. 신창원의 탈옥과 그리고 검거까지 이야기가 이제 길고 재밌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치사죄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부산에서 남희력 기자가. 오늘 새벽 6시 부산교도소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감방에는 신 씨를 포함해 7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3사동 건물 2층 6호 감방에 수감돼 있던 신 씨는 변기옆 통풍구 철망을 절단기로 끊고 감방을 탈출한 뒤 건물 외벽 환기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교도소 내에 교회 신축공사장에 임시로 설치한 철문을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도소에서 2km가량 떨어진 창우농원에서 탈주범이 옷가지와 자전거를 훔친 사실을 밝혀내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전북 김제와 서울 등지 영고지에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탈주범을 잡으려던 경찰이 허술한 검거 작전으로 다 잡은 범인을 놓쳤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남정빌라 3층 지난 1월 부산교도소를 탈출한 무기수 30살 신창원 씨가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은 신 씨에게 가스총 2발을 쐈고 신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30분이 지난 뒤 신 씨는 집을 빠져나와 승용차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공을 세우기 위해 부족한 인원으로 탈옥수를 잡으려다 다 잡은 범인을 놓치고 만 셈입니다. 경찰이 탈옥범 신창원을 또 놓쳤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충남 천안에 애인을 만나라고 한 신창원을 경찰 2명이 잡으러 갔다가 격투 끝에 놓쳤습니다. 경찰은 게다가 권총까지 뺏겼습니다. 내가 잡아서 특진하겠다는 공여심이 또 이를 그르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을 또 놓쳤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고향마을에 나타난 신창원은 주민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렸지만 경찰관을 밀어제치고 달아났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주민이 사는 주민인데 낚시질을 하러 왔다. 근데 시민은 이게 낚시로 건전한 시민을 넣으니까 건물에도 두냐고. 그러나 고분고분한 척 낚시꾼 행세를 하던 신창원은 방심한 경찰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저곳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신창원은 부산교도소에서 탈출한 뒤 충남 천안, 경기도 평택, 다시 천안, 고향인 전북 김제 등에서 모두 4차례나 도주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권총까지 뺏겨가며 신창원에게 오히려 제압당하는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오늘 서울에서 경찰과 맞부딪혔지만 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창원과 격투 끝에 놓쳤다고 발표했지만 MBC 취재진이 만나본 목격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총을 거의 뺏겼더라고요. 거의 뺏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창원이는 그때 총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경찰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일단 총 놓고 하자는 속으로 애원조로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애걸복걸하는 형식으로. 신창원이 탈옥한 지는 1년 반이 됐습니다. 그 사이 신창원이 경찰을 따돌린 건 오늘까지 5번. 번번이 경찰을 조롱하듯 달아났습니다. 은신처를 덮쳤지만 낌새를 챈 신창원은 도주했고 오히려 장애인 수용시설에
100여만 원을 기부하는 돌출 행동마저 했습니다. 요즘 PC통신에는 신창원이 불쌍하다는 얘기에서부터 신창원보다 더 큰 도둑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까지 신창원을 감싸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는 결국 왜곡된 우리 사회의 반영이고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흉악범인 그를 대도 또는 홍길동에 비유하여 신길동이라 부르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에 대한 책자나 만화가 인기를 끄는 등 신창원 신드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탈옥한 지 2년 반 만이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검거 당시 신창원은 알록달록한 티셔츠와 하얀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때요? 신창원 씨 한마디만 해, 한마디. 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신창원이 검거되기까지는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탈주범 신창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수강도 강간죄 등 2개 제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 나머지 13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편지를 한 시민단체에 보내왔습니다. 저는 의적이 아닙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5장의 편지지에 또박또박 눌러 쓴 답장에서 신창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을 우상처럼 여겨 절대 미화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동경하다 보면 남는 것은 후회스러운 범죄자의 모습밖에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한 깊은 회한도 편지 곳곳에서 묻어나왔습니다. 재소자들 중에는 가정폭력과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많다면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2년 반이나 추격하다가 검거를 결국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눈앞에서 놓친 적도 있고 맞아요. 좀 공조를 부실하게 한 적도 있고 맞아요. 네, 네. 경찰의 과실이 참 많았어요. 저때. 맞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저때 뭐 놓친 게 이제 구체적으로 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검거 실패를 하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네. 문책 인사를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대상이 되는 경찰이 57명이나 됐대요. 당연히 관리자급도 문책을 받았겠죠. 이러다 네. 보니까 경찰서장, 그러니까 총경급이 거의 20명 가까이 날라갔대요. 네, 뭐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은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경찰 인사는 신창원이 한다라는 잊지 못할 얘기까지 있었대요. 이게 잊지 뭐 못할 얘기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근데 당시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뿌린 수배 전단이 460만 장. 네. 시민들 신고도 5,500건 정도 됐고요. 마지막에 사실은 검거됐을 때도 시민의 제보가 네. 아주 큰 공을 세웠죠. 그리고 그분은 경찰에 특채돼서 현재까지 경찰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네, 확인됐습니다. 강민승 님이 다시 그날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2014년에 김선일 씨 피살 네. 사건을 다뤄주시면 안 되냐.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이날 제가 기억하고 제가 이때 야근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때 기억납니다. 네,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때가 제 기억에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시기를 맞추지 않습니까? 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시 네. 그날이니까 저희가 바로 가을에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 영상 마지막에 또 나오긴 했는데 이 탈옥과 관련해서 또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죠. 맞아요. 지금도 복역 중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무기징역에다가 네.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이제 받고 복역 중인데 수감 생활하면서 이게 중학교 1학년 중퇴 학력이었는데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뭐 꽤 모범적으로 복역하고 있다로 알려져 네, 있다가 네, 네, 네. 2011년에 돌연 자살 시도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굉장히 위중했지만 네. 지금은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복역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워낙 당시 희대의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도 가끔 뭐 네. 근황이 전해지고 있긴 해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소년범들을 상담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본인도 소년범으로 처음 이제 네. 됐고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바른 길로 인도가 됐으면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쉽고 편한 길을 택해서 범죄의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만 더 일찍 반성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탈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것도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받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일반 그냥 단순 도망이면 징역 1년 정도 추가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질렀던 그 도주 중에 저질렀던 뭐 도둑질 소위 말하면 그리고 이제 뭐 강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무리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가석방 이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렵고 영원히 사회와는 격리된 걸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반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25년 전으로 돌아가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코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희 채팅창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다 시그널이라는 코너인데요. 금요일 이 시간마다 과거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M라운지 채널에 가시면 지금 제가 전달해진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M라운지에 가셔서 본 영상, 전체 영상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년 전에 오늘로 돌아가 봤습니다. 8초 후에 승모미남이 전하는 권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어서 권희진의 오세요. 세계는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크라이나 상황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다, 뭐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미국은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전쟁 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진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임소정 기자 리포트를 좀 잠깐 보시고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공개된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의 위성 사진들입니다. 러시아의 탱크와 병기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벨라루스 국경에는 러시아의 군사 장비들이 이날 속속 도착했습니다. 10만에서 12만 5천으로 늘어난 러시아군이 동쪽과 북쪽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일단 리투아니아 등 나토 회원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공하면 재앙 수준의 경제 제재가 있을 거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It is going to be a disaster for Russia if they further invade Ukraine. 이런 경고가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겨울철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데다 경제 제재의 역풍이 자국으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제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Що в цьому випадку буде робити світ? Конкретні санкції, конкретні заходи, на які готовий весь світ. 러시아는 침공할 생각은 없지만 군사훈련은 실시하겠다며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동진 중단, 러시아 인접국의 미사일 배치 중단 등을 확실하게 약속하라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미러 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쪽에 병력을 배치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벨라루스에서는 이게 러시아와의 합동 훈련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합동 훈련의 목적은 서방 병력을 차단하는 게 초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북쪽하고 동쪽에서 러시아군하고 대치를 하게 되고 전선도 뭐 한 1126km로 늘어나게 되고 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2020년에 대선 부정 의혹 같은 것 때문에 서방의 유럽 같은 서방의 제재를 받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러시아로 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푸틴하고 상당히 더 가까워집니다. 푸틴은 또 그렇지 않아도 같은 슬라브계 국가인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한민족으로 여긴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통합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벨라루스와 이제 이런 군사적인 연대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좋은 상황이죠. 어쨌든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니까 영국은 우크라이나에다가 대전차 무기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캐나다는 또 특수부대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스페인도 오늘 기사를 보면 흑해 쪽으로 군함을 파견해서 이제 나토 해군에 합류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긴장감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정말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일으킬지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일이 벌어질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를 판단해 보려면 푸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상당히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하고는 다르게 군사 행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확실한 승산이 있고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럴 때만 이제 행동을 해왔죠. 그래서 과거 러시아의 군사 행동의 사례를 좀 보면요.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에는 소련 붕괴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소련이 뭐 경제 위기도 겪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힘이 좀 약했어요. 지금에 비해서 훨씬. 그래서 나토가 이렇게 동진을 하고 있어도 러시아로서는 이거를 막을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2008년에는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을 하고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의 행동도 보면은 굉장히 주의 깊은 판단을 통하고 계산을 끝에 행동을 한 건데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러시아가 군사 행동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촉발을 하는 발화점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같은 거. 그다음에 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군사 행동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침공하려는 지역의 어떤 내부의 어떤 지지가 있다라든가. 여튼 이 군사 행동에 따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비용이 아주 낮다라고 판단을 할 때 군사 행동에 나서서 거의 승률이 굉장히 높죠. 자, 2008년 조지아 침공할 때가 그래요. 그래서 당시 조지아도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남오세티아에 대한 조지아의 포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방아쇠가 됐어요. 근데 조지아 군사력은 상당히 러시아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리고 나토 멤버도 아니죠. 그러니까 침공을 하더라도 나토가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침공해도 별 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침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지아의 나토 가입도 저지했고 푸틴은 완벽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죠. 2014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크림반도 병합할 때도 자, 유로 마이단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당시에 친러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붕괴가 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크림하고 돈바스는 우리가 잘 얘기 많이 나왔죠. 우크라이나 동부인데 여기 대부분이 이제 러시아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이제 크림반도에 이제 주둔도 하고 있었고, 근데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나토 회원국 아니었죠. 군사 작전을 하더라도 나토나 미국이 개입을 안 할 거라는 100%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사 작전을 해서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고, 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지됐죠. 그리고 푸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은 전례 없는 경제 제재한다는 경고를 하긴 했는데 우선 이제 러시아의 관심사인 노드스트림 2라는 가스관을 제재한다고 하는데 이거 아직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 아직 개통도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개통을 압박하면서 러시아는 지금 유럽에 가스 공급 줄이고 있죠. 가스값 굉장히 많이 올라서 유럽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제재한다? 이거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게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거예요. 미국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러시아가 퇴출되면 상당히 이제 국제 거래가 안 되니까 타격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만 힘든 게 아니겠죠. 러시아하고 석유, 가스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도 힘들어져서 고통을 같이 겪게 되고 또 금융시장 자체가 좀 불안해질 수가 있죠. 더 문제는 뭐냐면요. 러시아의 푸틴하고 중국의 시진핑은 이런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별도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생겨버리면 이거 별로 바람직한 상황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이걸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는 있는데 며칠 전에 좀 독일 신문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방안이 더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수가 있죠. 물론 뭐 미국은 또 이걸 부인하고 있기도 한데 여튼간에 지금 푸틴은 이런 군사행동으로 우크라이나를 잔뜩 흔들었죠. 그리고 서방 세계도 흔들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나토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어쨌든지 간에 푸틴이 노리는 바를 상당 부분 이미 달성을 했다라고는 분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푸틴이 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행동을 하겠죠. 네.
이 복잡한 내용인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진의 세계는이었고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오늘 큐시트의 총평 같은 걸 네. 한 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볼만한 뉴스가 구석구석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루해질만 하면 볼만한 게 나오고 지루해질만 하면 볼만한 게 나오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큐시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생활 정보성 기사에 중요 기사에 속보에 또 시청자들 눈을 확 사로잡을 만한 단독 기사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강약 중강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강약 중강약들이 고르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 큐시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재밌기 힘든데 저는 기대됩니다. 네. 기대되시게 만드는 게 제 일이잖아요. 네. 역시 톱은 아무래도 코로나 소식이겠죠? 네, 영업은 지장군 랩 배틀 시작. 네, 랩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속도 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 정례회의에서 오미크론의 공습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의 시동을 겁니다. 네. 왜 수요일부터냐? 방역 당국이 이날 7,000명이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시동을 거는 겁니다. 대응 단계가 전환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입니다. 네. 하지만 그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도 살펴봤듯이 동네 병의원 지금 준비 상황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요.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뭘 해야 하는가를 짚어봅니다. 어떤 부분이 충족돼야 참여할 수 있는가. 이거를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의사들 얘기를 듣고 종합한 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6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4,552명입니다. 어제보다 53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아침에는 위중증 환자 숫자까지 나올 텐데 위중증 환자를 지금 많아지지 않게 하는 게 그 방역 당국의 지상 과제 같은 게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려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했잖아요. 근데 아직 도입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열흘쯤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제 투약받은 사람이 너무 적어요. 지금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의 투약 연령을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령을 낮추고 좀 먹는 치료제를 조금 더 보편화할 경우에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뉴스데스크에서 이준범 기자가 짚어봅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소식 볼까요? 이거 정말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현대차 디자이너의 안타까운 죽음 뉴스데스크 보도 통해서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오늘 현대차가 드디어 공식 사과를 했죠. 네, 회사 명의의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희생자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현대차 그룹의 사장 명의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박정국 현대차 기아 연구개발본부장 사장급인데요. 오늘 오후 2시쯤에 연구소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연구소 임직원분들께 드리는 글. 여기서 이 박 사장은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죽음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 또 앞으로의 대책 등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현대차가 이 안타까운 죽음과 회사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는 현대차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구직 직원들이 촛불 집회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책임 없다. 뭐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좀 더 버티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지만 직원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찜찜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부분이 미진한 건지 오늘 이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차주혁 기자가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큐시트에서 눈에 띄는 다른 뉴스들을 좀 짧게 영업해 보겠습니다. 네, 겨울철 단골 나들이 장소입니다. 용인 에버랜드 눈썰 매장. 근데 여기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참,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단독 보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잡은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어떤 한 여성이 의심스러운 남자를 따라가서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게 의심된다는 신고가 한 달 전에도 접수했다고 합니다. 에버랜드 왜 한 달 동안 또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방치해둔 걸까요? 그러게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은 배달료 어느 정도 책정돼 있어요? 많게는 10,000원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보도에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는 치킨 시키실 분 해서 같이 모아서 한 번에 시켰다 이런 기사까지 제가 봤어요. 네. 그럴 수 있군요. 그럴 수 있군요. 네. 요즘 배달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수수료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오늘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중에 배달료 공시제가 포함됐습니다.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간 것이 외식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공시하게 되는지, 네. 공시를 하면 배달료가 내려갈 수 있을지, 네. 우리 동네는 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임경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16초 남았는데요. 이거를 10초 만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13살 초등학생 무인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혐의 받고 있는 25살 스키 강사 아시죠? 네, 정말 화나는 기사였죠. 구속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강제로 이제 조건 만남이라고 녹음까지 시켰죠. 자발적 성매매인 거를 꾸며서 처벌을 피해보려고 꼼수를 쓴 것 같지만 안 통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본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바람잡이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